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35의 엄마이자 이제는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 마음 다친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림을 그리고 포스터를 만드는 걸 좋아했죠.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색을 고르고 완성된 디자인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짓던 학생이었어요. 남편은 경영학과였어요. 우리는 같은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리의 총무였고 저는 홍보 담당이었죠.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디자인을 맡고 그는 일정과 사람을 관리했어요. 처음엔 그냥 믿음직한 선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전단지 인쇄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제게 그가 말했어요. 이 시간에 혼자 가면 위험해. 같이 가. 그 한마디가 어쩐지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날 이후 그는 제가 늦게까지 남으면 늘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사서 제 앞에 두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 별말 없지만 늘 곁에 있는 사람이었죠.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던 겨울,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있었어요. 발표 이틀 전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고 그동안 작업한 파일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머릿속이 멍해지고 손이 떨렸어요. 그때 그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그는 제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얀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둘은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죠. 그는 피곤한 눈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도 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졸업 전시 마지막 날 제 작품 앞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이 작품은 나의 평생 프로젝트입니다. 그 밑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내 평생의 디자인 파트너가 되어줄래?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죠.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시험이 끝난 날엔 도시락을 들고 와서 오늘은 내가 밥 해줄게. 비 오는 날엔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고. 그는 늘 말했어요. 나는 내가 웃을 때 제일 좋아.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어요. 앞으로의 모든 전시회, 너와 함께 준비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기대와 달랐어요. 첫 인사 자리부터 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고급 레스토랑의 조명, 명품 가방, 단정한 미소의 시어머니. 부모님은 뭐 하시나? 피아노는 칠 줄 알아요? 대답을 할 때마다 그분의 미세한 눈빛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그 말의 끝은 늘 어딘가 불편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죠.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근데 마음은 좋아. 그 말을 믿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준비는 제 의견이 사라졌어요. 예식장도 드레스도 하객 명단도 모두 시댁의 결정이었죠. 제가 고른 드레스를 입자. 이건 너무 화려하잖니. 며느리가 튀면 안 돼. 그분이 고른 건 밋밋하고 수수한 드레스였어요. 하지만 품이 있다는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결혼식이 아니었죠. 신혼여행지도 정해졌어요. 유럽은 너무 멀다. 괌으로 가. 우리의 신혼여행 자금은 신혼집 꾸미는데 쓰라는 말 한마디로 사라졌어요. 신혼집은 전세였어요. 양가가 반반 냈지만 시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냈지.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오셨어요. 이건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니? 이건 왜 이렇게 해놨어? 그 말들 사이로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죠. 결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에 집중해야지. 남편도 일단 쉬어보자. 고 나를 설득했지요. 하루가 너무 길더군요.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TV 보는 것. 그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제 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결혼 2년차 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됐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고 퇴근길엔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날 밤 우린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며 임신 소식을 시댁에 전하자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아들이야? 딸이야? 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몰라요. 하며 머쓱해했죠. 아들이면 좋겠네. 축하한다는 말은 아들 손주를 기대하는 시어머니에겐 기대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임신 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이면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 하나에도 구역질이 나왔어요. 그 시절 저는 하루 대부분을 욕실에서 보냈어요. 세면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피곤에 절어 있었죠. 냄새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김치 냄새에 눈물이 났고 쌀 씻는 물 냄새에도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체중도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입덧이 그렇게 심하다며? 네, 요즘은 물도 잘 못 넘기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서 그래. 그 말이 몸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그 힘듦조차 약해서 그렇다는 한마디로 가볍게 던져져 버렸어요. 내가 애 셋 낳을 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그 말이 마음속에 쿡 박혔어요. 정신력이라니 내 몸이 지금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조금만 참자.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이 나에겐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 작고 고된 싸움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임신 5개월이 되자 조금씩 입덧도 나아지고 배도 눈에 띄게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이제 진짜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느꼈죠. 병원에 검진을 받는 날 초음파 화면 속에서 작게 움직이는 손과 발.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따님이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였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딸이래. 남편은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우리 공주님이구나.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기쁨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어머니, 저 아기 성별이 나왔어요. 그래? 아들이야? 아니요, 딸이에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 아, 딸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지.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꽝 치는 것 같았어요.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지. 그 말은 곧 이번엔 실패했네처럼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딸이 좋았어요. 예쁜 옷 입히고 같이 그림 그릴 딸, 나처럼 웃는 딸.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는데 누군가는 그걸 다음엔 아들로 보완해야 할 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널 만나서 너무 행복해.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너를 제일 소중하게 키울 거야. 출산 후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산후조리원은 돈 낭비라며 자신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새벽에 아기가 울면 그분은 문을 닫고 주무셨어요. 저 혼자 일어나 수유하고 기저귀 갈았어요. 2주 뒤 시어머니가 가셨어요. 그날 저는 숨을 쉬었어요. 아이가 돌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시댁의 큰 가족 모임이었죠.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옷을 골랐어요. 화장도 과하지 않게 단정하게 했죠. 딸아이에게도 예쁜 원피스를 입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어요. 어머,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니니? 며느리가 너무 튀면 안 되는데. 그 말에 순간 몸이 굳었어요. 부엌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도왔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그렇게 놓는 거 아니야. 넌 아직 이런 게 서툴지?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웃음속에 섞여 흘러갔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너무 또렷하게 들렸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공부는 별로 못했어도 착하긴 해요. 그 순간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어요.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 옆자리에서 들리는 기침소리, 모든 게 멀게 들렸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귀끝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감정적인 며느리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 하나는 낳았으니 다행이지 뭐. 다음엔 아들도 낳아야지. 우리 집안은 장손이 중요하니까. 그 말에 사람들 몇 명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그들의 웃음 속에서 나는 투명해졌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걸까? 눈물을 닦고 문을 열려던 순간 전화 통화 중인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올케? 솔직히 별로야.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그렇고. 엄마가 맨날 한숨 쉬잖아.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발끝이 휘청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창 밖엔 불빛이 지나가고 차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아기는 없어.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아기가 없어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결혼 전엔 나도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이자 공부 못한 착한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침이면 딸아이 밥을 먹이고 점심엔 청소를 하고 밤이면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흐렸어요. 딸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멍하니 커피를 끓였어요. 그때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예전에 같이 일했던 팀장님.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잘 지내지? 혹시 아직 디자인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어요. 요즘 작은 광고 에이전시를 차렸어. 프리랜서로 같이 해볼래? 내 감각, 나는 잊지 못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컴퓨터를 본 게 언제였더라. 마우스를 잡았던 손끝의 감각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 지금은 애 키우느라. 괜찮아,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진동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딸의 장난감이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어질러져 있었죠. 그걸 바라보는데 문득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잠시 멈췄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해볼까?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어요. 공부는 별로 못했어도 착하긴 해요. 그 말. 그날의 모욕이 불씨처럼 피어올랐어요. 착하기만 한 며느리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일? 갑자기 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좋아, 그럼 해봐. 솔직히 나도 그날 엄마 말 들으면서 너무 미안했어.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넌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남편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노트북을 켰어요. 마우스를 잡는 손끝이 오래 잊었던 감각을 되찾는 것 같았지요. 빈 화면 위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 일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팀장님의 화난 목소리.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돌아오면 우리 팀 완성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진심으로 웃은 게 참 오랜만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반격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딸아이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그 시간,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잡았어요. 처음엔 손끝이 어색했어요. 포토샵 단축키도 디자인 툴의 아이콘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몇 번 클릭하고 색을 고르고 글씨를 배치하는 순간 오래된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게 나였지. 세상에 내 감각으로 무언가를 남기던 그때의 나. 밤마다 조용히 일했어요. 딸아이를 재우고 나면 커튼을 치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디자인을 했어요. 하루 3시간 자는 날도 있었죠. 처음 받은 일은 작은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이었어요. 단가도 낮았고 기한은 빠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마치 내 첫 전시처럼 설렜어요. 새벽 2시 마지막 수정 파일을 보내고 나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 아직 할 수 있네. 며칠 뒤 팀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너무 좋아해. 역시 내 감각은 살아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 역시 너답다. 그 한 문장이 잊고 있던 나를 꺼내줬어요. 이게 나야. 나는 디자이너였어. 며칠 뒤 두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작은 카페의 브랜딩 디자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또 작업을 했어요. 하루가 모자랐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트였어요. 이렇게 새벽에 모니터 불빛 아래 앉아있는 지금이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프로젝트는 점점 많아졌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제 디자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당신 수입, 내 월급의 절반이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 하지만 속으론 알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나의 힘이었다는 걸. 물론 쉽진 않았어요. 밤새 일하다가 딸이 깨면 모니터 불을 끄고 달려가야 했어요. 포스터를 수정하던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이메일을 보내던 중에 젖병을 데웠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던 여자가 아니라 내 손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팀장님이 회의 중에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팀장 맡아줄래? 넌 그럴 자격 있어. 순간 숨이 멎었어요. 팀장이라는 말, 그 단어가 너무 낯설고 너무 벅찼어요. 팀장이라니 그게 진짜 나라고. 그날 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았고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맞아요, 나는 변했어요. 누군가에게 맞춰 살던 여자가 아니라 내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팀장님이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팀 팀장으로 와줘.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 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정규직 팀장 됐어. 남편은 활짝 웃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여보. 당신은 진짜 멋있어.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듣고 싶었던 단 한 문장. 당신은 멋있어. 그리고 몇 달 후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았어요. 남편보다 많았어요. 그 종이 한 장이 그동안의 모든 눈물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저축을 시작했어요. 작은 목표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집을 사자. 2년이 지나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작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아파트.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매수인 윤미정.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어요. 그건 그냥 집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자존감에 찍힌 도장이었죠. 이사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새 집은 괜찮니? 근데 무슨 돈으로 집을 샀어? 대출 많이 받았니? 대출 조금이요. 거의 모은 돈으로 했어요. 혹시 친정에서 도와준 건 아니지? 그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번 돈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묘하게 통쾌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시누이와 함께 집들이를 오셨어요. 식탁 위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 괜찮네. 깔끔하고. 하지만 곧 이어 그래도 대출이 꽤 있겠지? 이런 인테리어는 누가 해줬어? 요즘은 시공비도 비싸다는데. 그 말이 꼭 너 혼자 힘으론 안 됐겠지 하는 듯 들렸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조금씩 모은 돈으로 했어요. 퇴근 후 밤마다 디자인 프리랜서 일도 했거든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가요? 언제부터 일을 다시 한 거예요? 3년 전부터요. 그때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3년 전부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어머니께선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하는 일 좋아하세요, 클라이언트들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변명도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추석 친척들이 모인 자리. 지난번 그 모욕의 자리가 이번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요즘은 뭐하니? 예전 같으면 대답을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요? 회사 다녀요. 지금은 디자인팀 팀장이에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팀장? 무슨 회사? 회사 이름을 말하자 사촌이 외쳤어요. 그 회사요? 거기 요즘 광고로 상 받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 프로젝트 담당이었어요. 식탁 위 공기가 바뀌었어요. 웅성거림, 감탄, 그리고 시선들.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럼 집은 어떻게 산 거야?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전액 제 명의예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공부는 별로 못했어도 착하다고. 근데요, 공부 못한 며느리도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네. 능력 있는 며느리 있으면 든든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전 이 사람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들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내가 몰랐네. 그 눈빛 속엔 당황과 후회, 그리고 인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당신 정말 멋있었어. 저는 웃었어요. 이제야 조금 나 같아졌어. 그날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나에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아래에서 작아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학벌도 집안도 아니에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일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소중한 삶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다는 것.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세상은 착하다고 다 알아주지 않아요.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가치를 직접 증명하세요. 이곳은 사연 온도 36.5. 당신의 마음 온도를 지켜주는 이야기 공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